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보합 수준으로 장 초반은 이제 하락했지만 보합 수준으로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상승해서 장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00억 정도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669억 정도 매수하면서 약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큰 변화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430억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57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큰 변화 없이 마무리 잘 되었고요. 외국인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는 1.4% 정도 상승했고 다우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 아니면 0.6% 정도 약하게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이번에도 계속 상승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코스피도 당연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때까지 주가를 누르던 그런 이슈들이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누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꾸준히 횡보를 하거나 혹은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이제 2500 후반선 정도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5일선 위에 위치를 하면서 정배열을 시키면서 이평선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주 한 이틀 정도 장이 열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코스피가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2600선으로 진입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660억 매수했고요. 오늘 뭐 큰 변화 없었죠. 그래서 전날 매도했던 거 한 3분의 1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9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마무리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힘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약하던 흐름이 이제 고점을 뚫고 점점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8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12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그런 상위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고 지금 월봉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또 힘을 더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지금 4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하지 않았는데 최근 3일 동안은 또 매수가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보여지고 한번 그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08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4원 정도 올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300원 초반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더 올라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뚝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 후반대 혹은 중반대로 다시 환율이 떨어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한번 그 타이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좀 장기적으로 환율이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면 분명히 이제 다음 패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1370원이나 80원 정도를 찍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차트의 흐름이 완전히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고요.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갈 그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추세를 깨고 떨어질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까지 이제 다 확인을 했고 이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4% 정도 상승 중이고요. 크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0.2%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양 증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는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약하게 올라가거나 보합이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이 다 지나고 마무리가 잘 되고 나서 연초부터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고 좀 이제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확전이 되는지 혹은 이제 중국이 대만과의 그런 분쟁이 더 격화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선물 지표 보았고요. 원자재 가격은 WTI 국제유가가 72.9달러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천연가스는 2.4달러 수준으로 거의 뭐 전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크게 가격을 올려놓고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뭐 저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부담되지도 않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모니터링 하는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도 3.9%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꾸준히 떨어지는 패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3.8%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3.9% 다시 조금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점점 저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도 계속 보도록 하고요. 국채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내년에 국채가 더 이상 발행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의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 국채 발행을 확 줄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공화당이 우세하다로 점을 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채금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도 이제 3번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점점 떨어져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이 부담이 완화가 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식 시장에는 조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를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3년간 좀 힘든 장을 겪어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은 꽤나 이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하락해서 0.44% 하락했고요. 15,6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작은 조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하락폭을 메우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요. 최근에는 큰 움직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15,000원대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별 거래도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요. 150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가 내렸든 0.4%가 내렸든 뭐 2%가 올랐든 이게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가격대를 높여서 15,000원대로 진입을 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1월 28일부터 진입을 해서 지금 줄곧 15,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거래량을 모두 다 합쳐도 뭐 한 3천만 주가 될까 말까 한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최근에 1 거래량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가 6억 4천만 주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150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래 비중 자체가 지금 뭐 0.2%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 중에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0.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좀 더 힘을 받아서 반등을 하거나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제 호재 소식이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수급이 매수 수급이 좀 공격적인 이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분위기는 크게 우리에게는 의미는 없다. 굳이 이제 분석을 하자면 이제 이 차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었고 음운그룹 안 속에서 꾸준히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음운그룹을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거고 이런 수렴 구간에서 위로 뻗어 나가는 구간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골을 깊게 파고 이제 그 골을 좀 많이 메웠고요. 네, 이제 남은 이 오랫동안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힘을 받으면 좀 더 힘을 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크게 오늘은 네,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4만 주 매수,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3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어제와 거의 유사한 수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이제 많은 매수를 한 것 대비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많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융투자 16,000주 매수, 보험은 28,000주, 오늘 뭐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은 거의 다 뭐 큰 의미 없는 수급이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네, 수급조차도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굳이 보자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인데요. 뭔가 이전처럼 공격적인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네, 지금 이제 845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한 15만 주 정도 줄었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30만 주 이상 줄어든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크게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낮은 속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19일까지 또 이제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적기는 하지만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맞게 또 이제 공매도 잔고도 꾸준히 적은 양이지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까지 남은 공매도 한 800만 주를 어떻게 상환하는지 계속 네,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이 48만 주, 상환이 370만 주 진행되면서 상환이 330만 주 가까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계속 공매도 잔고가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194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대차 잔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네, 지금 이제 상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매도 수량 중에 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들고 있는 수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수급이 어떻게 상환되는지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좀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사울 이렇게 이제 또 매수 위치가 매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일수록 이렇게 매수량이 많은 것 같고요. 모건스탠리는 계속 네, 제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줄었고 공매도 잔고도 줄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네, 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당일은 이제 이 추정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3만 주에서 17,000주로 줄었고요. 네, 거의 뭐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3.52%로 외국인 보유율이 형성이 되었고요. 전날도 그렇고 적지만 네, 꾸준히 매수는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보유량을 계속 네,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우크라이나 쪽의 원전 소식인데요. 웨스팅하우스사와 AP-1000 장비 조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언론이 이제 국영 원자력 회사 에르고아톰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이 크멜리닛인가요? 이게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5호기 AP-1000 장비 조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모든 호기에 대한 계약은 아니지만 일단 5호기에 대해서 AP-1000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 자금은 에르고아톰의 자본 및 미국 수출입은행의 상업 차관으로 이제 조달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웨스팅하우스사가 사실 캐나다 이 카메코에 인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수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여전히 미국 아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P-1000 모델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유럽에 대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5호기에 대한 시작으로 해서 총 9기의 원자로를 AP-1000으로 건설하고자 하는데요. AP-1000이라고 한다면 사실 웨스팅하우스사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와의 그런 전쟁 지원을 사실 미국으로부터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경쟁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장은 AP-1000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AP-1000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사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나 이 AP-1000을 웨스팅하우스사는 설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벡텔사는 이 원자로를 제작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벡텔사는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이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존 이 제작을 맡길 것인지 혹은 뭐 캐나다라든지 프랑스 쪽에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협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폴란드 원전, 불가리아 원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원전까지 이 웨스팅하우스사가 계속해서 좀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AP-1400이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사가 수출을 막고 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1400메가와트를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이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체코 시장처럼 1200메가와트급 정도는 또 웨스팅하우스사와 이 겹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도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자로 제작을 처음에 누구에게 맡기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원자로 제작에 대한 기업의 후속 호기를 계속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지 그 이외 기업이 될지 그 소식이 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맨 마지막에 건설했던 이 원자로가 보글 3, 4, 5기였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사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이 눈여겨 보일 텐데요. 지금 이제 한수원과 이 한전과 소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웨스팅하우스사 사장단이 방문을 할 정도로 그런 기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6년까지 경주에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원을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20억 원을 투자해서 해체 기술을 산업화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여기에는 뭐 원자력 하면 생각나는 대표 기업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국원자력 연료,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원자력 공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사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내년부터 고리 1호기에 대한 그런 해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해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원전 해체에 지금 이제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역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자체 제작 원자로를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리뷰를 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제작한 원자로라서 본인들이 해체를 더 잘하겠죠. 그래서 증기 발생기 해체라든지 원자로 해체라든지 그런 과정을 자세히 기술해 놨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뭐 경험은 없지만 기술력은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원자로 해체뿐만이 아니고 핵 연료 보관 장치까지, 그죠? 캐스크까지 지금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지금 이제 사실 캐스크는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해체 산업에서도 아주 큰 비중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시장이든 해체 시장이든 SMR 시장이든 이 모든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저의 생각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상장되었다면 사실 더 올라가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슈도 있고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번 그 평가가 또 다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 그룹의 회장이죠. SK 하이닉스 회장이고 대한상의 송년 간담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급을 이 회장님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최 회장은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원전과 수소 등을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 CFE를 국제적 규범,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22개국에 대한 그 세배 원전 확대에 대한 서약을 받고 그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세배 확대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배 확대라는 것은 개별 국가에 대한 세배 확대가 아니라 그런 타 국가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원자력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는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만 써야 하거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여러 방법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넷제로로 가는데 원자력 에너지를 빼고 갈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탄소를 구체적인 스탠더드로 규범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가 현실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팩트를 받는 거라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탄소 중립에 대해서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에너지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탄소로 생산하지 않는 에너지를 다 같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저렇게 SK 하이닉스 회장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저렇게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다각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에너지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단가가 낮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값싼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지금 기존에 잘 쓰던 에너지를 다 없애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다 채워야 된다.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 중 52%가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독일이 국내 총 전력 사용량 5,173억 킬로와트 중 52%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전년 47%보다 5%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2021년 비해서 10% 포인트가 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 그만큼 독일은 지금 친환경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상풍력 발전량이 22%고요. 태양광이 12%, 바이오매스가 9%, 해상풍력이 5%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상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고만고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그러면 52%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그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서 80%까지는 무난하게 될 거다. 네, 근데 여기서 항상 빼먹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비중을 높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생산량 그리고 그 국가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 발전량의 경우가 지금 이제 5,081억 킬로와트시로 지난해보다 이제 10.7%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발전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높아진 만큼 지금 이제 이 발전량이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더 늘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비중까지 지금 이제 다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저에너지원이 이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로 그게 다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 비중이 큽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석탄 발전 대신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동발전과 좀 그런 소송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술이 지금 독일에서는 전체 전력의 9%를 차지할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량이 4%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매스 제외, 수력 발전 제외, 태양광, 그다음에 해상풍력, 지상풍력 하면은 전체 비중은 사실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40%가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는 얼마나 이제 생산하느냐,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데이터고요. 네, 발전 전력량 추이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이제 이 전원에 대한 그런 비중과 전체 이 생산량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2022년의 발전량을 보면 요건 이제 메가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가 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5,060억 킬로와트시였나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 발전량이 5,944억 킬로와트시입니다. 그래서 독일 대비해서 900억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발전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조차도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전체 이 발전량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 생산량도 많이 늘려야 됐던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자라는 의견이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전체 이 전력량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나라가 과연 아까 독일 네,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가 발전량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적합한 에너지원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수요가 10% 정도가 늘었는데 전체 생산량이 10%가 줄어들면 어떻게 이제 책임을 질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면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에는 뭐 LNG로 돌리던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찾아야 되겠죠. 뭐 프랑스에서 원자력 생산된 그런 전기를 수입한다던가 그렇게 될 건데요. 근데 산업 구조 자체도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요. 지금은 중국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아까 SK 하이닉스의 회장 최태원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각화가 되어야 되고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무탄소 에너지 카본 프리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환경 그다음에 R200 여기에 매몰되어서 한쪽을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고 그 안정적인 발전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기업인들의 말을 들어서 그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장, 수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와 수소 충전소 660기를 보급한다라고 하고요. 이 수소 충전소는 액화 수소 플랜트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SK 쪽,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업이 액화 수소 플랜트를 건설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소를 운송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거기에 보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액화 수소 플랜트, 그린 수소 수전의 시스템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수소를 통한 발전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활용해서 분산에너지법에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 퓨얼셀, 그죠? 수소 연료 전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그런 수소 시스템에 아주 깊이 지금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덕에 대표적인 지금 기업인으로서 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 이 수소에 대한 활성화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과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남은 이제 10일 동안 우리나라의 그런 11차 전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 관련한 소식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어제는 이제 중국 업체에 밀려서 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지금 따내지 못했지만 사실 그 프로젝트가 무산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 8메가와트 이상의 그런 유일한 터빈 국산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가 모두 조화되는 LNG까지 가스터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힘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10조에는 사실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특성상 성장성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개나 소나 이제 5조 이상, 뭐 10조까지 급등을 하던데 그러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체면에 안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